발버둥치다. 박하령 장편소설. 자음과 모음 출판사. 2. 나는 조잘되고 싶다. 야, 말이 되냐? 아팠다는데 대체 그게 말이 안 될 게 어디 있담? 아팠다니까요. 야, 자식아. 근데 네 말이 왜 내 귀엔 진실성 있게 안 들리냐? 그거야 선생님 문제 아닌가요? 쌤은 나를 한참 째려보다가 관두자는 뜻으로 손을 내젓는다. 허공을 걸레질하듯이 무기력하게 내젓는 손짓이라 영 마음이 편치 않다. 차라리 저를 한 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권유해보고 싶지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참는다. 가라. 말해 뭐하겠냐. 입 다물기로 작정한 놈 털어봐야 나만 힘들지. 쌤도 촉이 살아있는 분이시니 뭔가 석연찮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다. 평상시에 나라면 기절을 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해보기도 전에 튀었으니 이해가 안 갈 밖에. 돌아서서 가려는데 쌤이 기어코 다시 나를 불러 세운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한 번의 닭달로 쉽게 놔줄 뿐이 아니다. 야, 엄마 한번 오시라고. 아참, 아니 됐다. 말을 거두신다. 어차피 농인인 우리 엄마가 와도 나를 빼고는 소통할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좋은 일에야 엄마를 모시고 나의 통역을 받아가면서 흐드러지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겠지만 지금 쌤은 내 뒷담화를 하고 싶어서 엄마를 찾는 걸 테니까. 대체 유나가 왜 그런 거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럴 리가 아닌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무슨 계기가 있는 건지 이런 말을 묻고픈 게지. 그런데 그걸 내 입을 통해서 들을 수는 없을 테니까 쌤도 답답할 거다. 이해는 간다. 하지만 지금 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돌아서 교무실을 나간다. 나로선 이게 최선이다. 눈앞에서 얼른 사라져 주는 거. 앞서도 오늘 때였듯이 우리 엄마 아빠는 농인이다. 하지만 난 정상하다. 아니, 이런 표현은 불공정하다. 엄마 아빠가 비정상이 아니니까. 친할머니가 사람들한테 나를 가리키며 얘는 정상이야 하고 말할 때마다 난 격분했는데 요즘엔 나도 모르게 그 표현을 쓸 때가 있다. 이래서 환경이 무서운 거다. 조용히 소리 없이 젖어드는 거니까. 아무튼 난 농인이 아니다. 그런데 나 같은 아이를 부르는 말이 따로 있단다. 코다. CODA. 코다는 Children of Deaf Adult 약자로 청각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일부러 호칭을 마련해 놓는 이유는 나 같은 입장에 있는 아이들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맞다. 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았다. 어려서부터 두 개의 말을 해야 했고 또 두 개의 세계를 들락거리며 살아야 했으니까. 들리는 세계와 들리지 않는 세계를. 어릴 적엔 어느 쪽이 바람직한 세계인지 전혀 몰랐었다. 사실 내겐 그냥 다른 세계일 뿐이었다. 치마와 바지가 다르듯이 머리띠와 머리방울이 다른 것처럼 그냥 다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들리지 않는 세계는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마도 할머니가 얘는 정상이란 말을 한 즈음부터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의 색다른 시선, 차별적인 행동, 연민 섞인 말들, 그런 것들이 내게 들리지 않는 세계가 열악한 것임을 깨닫게 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거기엔 수적인 우세도 영향을 준다. 들리지 않는 세계보다는 들리는 세계의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난 그렇게 두세 개를 오가면서 양쪽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했다. 입말도 하고 수어도 하고 그리고 둘을 이어주는 통역도 하고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할 줄 안다는 건 유리한 일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정상과 비정상이란 표현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나에게 코다로서 삶은 그다지 자랑거리는 아니었다. 코다는 능력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은 어려운 특수 상황에 있는 아이를 뜻하는 말이었다. 실제로 늘 새학기가 되어 새로운 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가면 엄마 때문에 다들 내게 한마디씩 했다. 마치 동정은 소리내는 입을 가진 자들이 속죄처럼 뱉어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동정심을 건넨다는 명분 하에 도무지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머, 너 엄마가 못 들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실을 읽어주는 사람부터 아이고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쩐다니? 이렇게 노골적인 동정을 침바르듯이 내게 마구잡이로 묻혀대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있다. 심지어 혀로 쯧쯧을 연발로 차대면서 내게 푼돈을 쥐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나까지 농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더더욱 강렬하고 자극적이다. 마치 우리가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무엇으로 보이는 건지 속옷만 입은 예의 없는 속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놓곤 한다. 젊은 여자가 얼굴은 반반한데 아깝네. 이런 애들이 옆집 살면 시끄럽진 않아 좋겠다. 얘네는 깜깜할 땐 어떻게 얘기할까? 등등.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아줌마, 그렇게 뚱뚱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세요? 이런 말을 속으로만 하지 절대 입 밖으로 내던지지 않는데도 말이다. 부조리하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봤는데 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런 식의 인신공격을 해대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아온 지 17년. 17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나름 이력이 붙었다. 이름하여 코다로서의 이력 말이다. 그래서 예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노하우도 있고 나를 동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반사를 할 줄 아는 독특한 멘트도 있다. 그것도 다양한 버전으로. 그만큼 내 위치를 내 삶 안에서 통째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는 소리다. 말 그대로 이젠 내가 코다인 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17년이나 매달려 있던 자기 팔을 보면서 어느 날 새삼스럽게 내 팔이 여기 달려있네? 왜 내 팔이 여기 달린 거지? 아씨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듯이 말이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어제의 도망은 내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내가 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엄마를 모른 척하기 위해 주랭랑을 치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상황이 되어보기 전엔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거란 생각이 든다. 진희수, 걔가 나한테 그렇게 큰 의미인 거야? 익숙해진 내 삶을 다시 조립해야 할 만큼? 정말 당황스럽다. 주은이에게 그런 내 속을 진솔하게 털어놓자 그애 역시 의외라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며 말한다. 그러게, 너네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초딩 때 보고 얼마 전에 꼴랑 한 번 얼굴 보고 통만 나누는 사이라며? 대체 얼마나 뻑같길래 다 차려놓은 밥상을 패대기 친 거야? 다 차려진 밥상이라니. 네가 예선전에서도 차고 넘치게 잘해서 다들 대상감이라고 그랬다고 국어쌤이 말하더라. 에이 설마 피고 왔으니까 괜히 하는 말이겠지. 아냐, 오죽하면 학교에서 미리 플래카드 준비를 했다는 말이 있었겠어? 근데 걔 사진 없어? 누구? 누구긴 상을 패대기 칠 만큼 너를 홀린 그 남자애. 아니,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진희수 걔를 좋아해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거짓말이 들통나는 게 싫고 쪽팔려서 그랬던 것 같아. 그게 그거 아니야?
걔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엄마가 첼리스트라고 거짓말도 한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도 싫었을 테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야. 네가 걔를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거라고? 그런 건지 모를 만큼 너 둔한 애야? 아니잖아. 근데 왜 이래?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랑하였으므로 뻥을 쳤노라. 이거지. 그건 아니라고. 주은이는 사랑 때문이라고 얼레리 꼴레리라도 할 기세로 나를 몰아세웠지만 난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다. 물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희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모 대학에서 개설한 어린이 과학 캠프에서 만났던 애다. 미니게임 로봇을 만들기 위해 전자기판에 납땜을 할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희수가 도와주겠다며 내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사실 난 내 힘으로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학생들 사이에서 진희수가 인기 있었기 때문에 난 그 애의 배려가 나에 대한 호감의 표현인 걸로 보이게끔 하고 싶었다. 희수가 마음에 들어서는 절대 아니었다. 그때는 내가 대전에 살 때였는데 지방에서 온 아이라며 은근히 나를 따돌리는 같은 반 서울 여자애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내 자존심 회복을 위해 희수의 호의를 이용한 셈이다. 그런데 희수와 내가 납땜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해프닝이 있었고 그때 나로선 약간 묘한 경험을 했다. 닥치기를 한 순간 희수는 신기하게도 자기 머리 대신 내 머리부터 문지르기 시작했다. 괜찮아? 내 머리 무지 딱딱한데. 게다가 머리를 박은 부분만 문질러도 될 걸 희수는 굳이 두 손을 다 써서 내 머리 전체를 쓰다듬었다. 마치 오빠라도 되듯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머리를 쓸어주던 그 행동이 이상하게 맘에 오래 남았다. 부모님 외에 내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스함을 전해준 사람은 그 애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부모님에게서도 못 느껴보던 느낌이었다. 그건 마치 폭이 넓고 든든한 큰 나무 둥치에 앉았을 때 안락함 내지 미더움 같은 거였다. 아마 그 애가 한 손으로 문질렀다면 그런 느낌은 덜했을 것 같다. 아무튼 난 그날 밤 캠프 기숙사 2층 침대에 누워서 벽에 그려진 창틀의 그림자들을 손끝으로 따라 그리면서 그 애의 두 손에서 느껴지는 감촉과 그의 옷에서 나던 섬유유연제 향을 기억하며 잠을 설쳤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애 자체에 대한 호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낯선 따스함, 든든한 미더움에 대한 설렘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참 뒤에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진희수란 애보다는 그냥 내 앞에 등장한 신제품으로서의 미더운 따스함이 뭉근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 애에 관한 어릴 적 기억은 그게 끝이다. 마침 희수 외갓집이 대전이라 내려오면 연락하겠다기에 서로 전화번호를 나눠 가졌다. 그 때문에 중학교 때 한두 번 문자 메시지를 나누면서 만나자고 말은 했었지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다. 일단 지역적으로 서로 너무 멀었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호르몬이 빚어내는 정체불명의 감정들에 휘둘리거나 혹은 공부 때문에 이래저래 바빠서 그 애를 기억할 틈도 없었다. 그러다 지난 1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현장학습 과제를 하러 경복궁에 갔다가 광화문의 대형 서점에서 진희수와 마주쳤다. 진희수라고 전해주세요. 서점 안에 비치된 큰 직사각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은 남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희수란 이름이 아니었으면 굳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않았을 거다. 상대방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지 그 남학생은 진희수라며 자기 이름을 연필로 꼭꼭 눌러 쓰듯이 말했다. 윤택한 질감의 낮은 목소리였다. 마치 자동차의 표면같이 매끄러우면서도 견고함이 느껴지는 음성인데도 정작 말투는 어눌했다. 그런데 그 어눌함이 서투름으로 와닿기보다는 진지함 내지 성실함으로 여겨졌다. 그래서였을까? 아무튼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 애를 초점 없이 바라봤던 것 같다. 보면서 그냥 내가 아는 초딩 시절의 진희수를 머릿속으로 더듬고만 있었다. 둘이 동일인이라곤 절대 생각 안 했으므로.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그 애가 나를 보며 비실비실 웃기 시작했다. 어눌하고도 진지한 비실 웃음으로. 너 혹시 과학 캠프 서유나 아니니? 어? 그 희수? 응, 그 진희수.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양팔을 들어 내 머리를 쓸어내리는 손짓을 흉내냈다. 내 머리에 그 애의 손이 와 닿지도 않았건만 그날 캠프에서의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약간 당혹스러웠다. 넌 여기 웬일이야? 어? 여기 엄마 공연 보러. 무슨 공연? 현악 삼중주. 첼로 연주하시거든. 왜 느닷없이 그런 거짓말이 불쑥 나온 건지 진짜 모르겠다. 이곳 대형 서점으로 오는 길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붙은 현악 삼중주 공연 포스터를 보다가 그냥 잠시 감정이입을 했던 게 화근이었나 보다. 그럼 너 대전에서 온 거야? 아니, 재작년에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 왔어. 그 말에 희수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마치 수십 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이다. 어? 그럼 우리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그 애가 말한 우리란 표현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와서 닿았다. 허공을 날아다니던 나비가 사뿐히 내 맘에 앉아서 파르라니 날갯짓을 하듯이. 그리고 그 날갯짓은 내 맘에 은근한 진동을 남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마 우리? 하고 되물을 수는 없었다. 내가 느낀 우리의 무게와 그 애가 말한 우리의 무게는 다른 걸 테니까. 집으로 오는 길에 서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쉽게 떼어내기 힘든 겹겹이 쌓인 자석뭉치가 마음 한가운데에 놓인 기분이 들더니 내가 한 거짓말이 족쇄처럼 내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 거짓말이 어찌나 생경하게 와닿던지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다. 텅 빈 광역버스 뒷자리에 앉아 차창으로 지나가는 푸른 하늘을 보고 있는 게 부담스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난 참다 못해 주은이에게 전화했다. 난 대체 왜 그딴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게, 그것도 웬 첼리스트? 평소에 그런 로망이 있었던 거야? 근데 너 클래식 안 듣잖아. 맞다. 내 귀엔 항상 이어폰이 매달려 있긴 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생활소음을 차단하려고 듣는 음악일 뿐이지 클래식 음악을 찾아 듣는 고급스러운 취미는 내게 없다. 그때 어렴풋이 드는 생각이 있었다. 주은이 때문 아닐까? 난 항상 주은이 엄마 아빠가 교수라는 게 부러웠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수님의 버금가는 직업을 찾다 보니 첼리스트가 나온 것뿐이다. 하지만 차마 그 이야기를 주은이에게 할 수는 없었다. 그냥 재미삼아 상황극을 한번 해본 것 같아. 예전에 주은이하고 더러 그러고 놀기도 했었다. 난 사실 아라비아의 공주였어 라든지 난 도플갱어와 자주 접촉을 하고 살거든? 때론 유체이탈을 해서 서로의 인생을 살기도 해. 사실 어제 네가 만든 건 내가 아니었어. 뭐 이딴 식으로. 에? 그게 무슨 상황극이니? 그렇다면 기왕이면 더 재미난 거로나 하던가. 그러게. 그런데 말이야. 왜 하필 걔한테 상황극을 했을까? 그것도 우연히 마주친 거라며 느닷없이 왜? 그냥 기침처럼 불쑥 튀어나온 거라니까. 기침이 나올 때는 분명 원인이 있거든? 몸 안에 어떤 증세가 모여서 기침이 애취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짝다리로 서서 건들거리며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으로 나를 캐고 드는 주은이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쯤에서 전화를 끊는 게 정답인 것 같다. 됐고, 그냥 우발적인 일이었을 뿐이야. 그만 끊자. 앞자리 아줌마가 시끄럽다고 자꾸 눈치 주네. 주은이 말대로 분명 원인이 있을 거다. 어릴 적에 희수에게 느꼈던 따스함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보태야 하는 나 자신에게 자꾸만 헛웃음이 지어졌다. 웬 첼리스트. 내가 한 거짓말이 기분 나쁜 이물감으로 다가와 급기야는 진이수란 애가 싫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상황극이라고 둘러대는지 다 알면서 굳이 따지고 묻는 주은이까지도. 마치 희수와 주은이가 힘을 합쳐 내 목을 조르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난 애써 나 스스로에게 강요하듯 다짐했다. 그래, 다시 안 보면 땡이지 뭐.